호주머니에 지폐 한두 장 정도 갖고 계시죠? 그 지폐가 뭘로 만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는 종이하고 다른 재질입니다. 지폐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면화라고 합니다. 면화가 들어간 특수한 재질의 종이로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폐에 들어가는 면화의 일부는 저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생산된 면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면화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면화 산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인데요. 면화를 수확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확기가 된 가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면화밭에 가서 면화를 딴다고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시작된 게 코튼 캠페인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된 면화를 쓰지 말자는 것이죠. 이 캠페인 때문에 해외 일부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에 생산된 면화를 중단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튼 캠페인에 주요한 타겟이 우리나라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책임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을 좀 더 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건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스스로 착해지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변화시키는 건 여전히 시민들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네슬레는 무책임한 마케팅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수천 명의 아이들을 중금으로 내몬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마케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분유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보도 없는 아프리카 엄마들은 오염된 물에 소독도 안 된 젖병에 분유를 타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영양실조에 때로는 전염병에 죽어나갔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사건 때문에 네슬레는 베이비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분노했죠. 항의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제 네슬레 보이콧 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미국에서만 450개가 넘는 시민단체, 종교단체들이 불매운동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슈퍼마켓에 요구했습니다. 네슬레 제품을 치우라고. 대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네슬레를 비난하는, 네슬레를 타조하자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네슬레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도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분유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분유 광고를 중단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1984년에 돼서야 네슬레와 국제 네슬레 보이콧 위원회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매운동이 일단락됩니다. 네슬레를 변화시켰던 건 시민들의 항의와 강력한 불매운동이었습니다. 나이키를 이야기해 볼까요? 나이키가 생산하는 신발, 의류, 가방 많죠. 나이키가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하청 공장이 몇 군데나 되신지 아시나요? 하청 공장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신지 아시나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0만? 20만? 작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47개국 896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하청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가 108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역시 수준의 인구입니다. 이 많은 근로자들이 나이키 브랜드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나이키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서플라이 체인, 하청 공장에 대한 책임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전 세계적으로 나이키 하청 공장이 어디 있는지, 주소가 어딘지, 일하는 사람 몇 명인지, 남자 근로자가 몇 명인지, 여자 근로자가 몇 명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이키를 이처럼 하청 공장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했던 것, 그건 어떤 힘이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나이키는 노동착취기업의 대명사였습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열악한 작업장 환경, 저임금, 하청 공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분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했죠. 불매운동으로 맞섰습니다. 항의 전화하고 항의 편지 쓰고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나이키 국제행동의 날도 개최를 했습니다. 1997년 10월에는 13개 도시 13개 국가 85개 도시에서 나이키의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런 제품이 학교 내로 들어오는 걸 막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부도 그런 제품이 미국 사회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국제 피파 연맹도 축구공 생산 과정에서 지켜야 될 노동강령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키는 처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청공장은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청공장 노동자는 자기의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민들은 동의했을까요? 아니요.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 5월에서야 나이키 창립자인 필라이트 회장이 사과를 하면서 하청공장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전히 나이키 하청공장의 노동인권 문제가 간간히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플라이 체인, 하청공장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나이키가 선도적인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것은 시민들의 힘입니다. 스타벅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에 두 사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항하고 불매운동을 해서 이런 성과라기보다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공정무역 커피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1999년 미국의 시민단체인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해달라고.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모르겠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의 품질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거부를 합니다.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주총에 나갑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제서야 스타벅스는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양이 너무 작습니다. 커피 한 잔을 겨우 한 방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생색내구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또 조직합니다.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하겠다고 합니다. 전 매장에서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를 팔겠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 음료가 아닙니다. 원두만 팔겠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췄을까요? 또 요구합니다. 음료까지 제공해달라. 그제서야 스타벅스는 수용을 합니다. 2005년도에 스타벅스는 전 세계 21개 국가의 매장에서 오늘의 커피를 공정무역 커피로 제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커피의 구매량은 꾸준히 늘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투명하고 윤리적인 구매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사회책임 보고서에 보면 2015년까지 모든 커피 원두에 대해서 윤리적인 방식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 모두 다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바뀌어 나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했던 거대한 기름 유출 사고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업이 잘했다, 어느 기업이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각 나라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의 차이 때문에 책임지우는 방식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 12월에 우리나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그리고 2010년 4월에 미국 멕시코만에서 사상 최대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납니다. 유출량과 피해 면적은 각각 다릅니다. 미국에서 훨씬 많은 피해가 일어나긴 했죠.
근데 피해뿐만 아니라 처벌받고 보상하는 것도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벌은 우리나라에서 유출사고를 일으켰던 두 당사자, 두 기업은 3천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신 것처럼 총 45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조 원 되나요? 벌금에 합의를 했습니다. 보상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 1월에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산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약 7,300억 정도 피해액이 나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 피해액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고를 일으켰던 당사자, 그 회사는 법적으로 56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물론 저 56억 외에도 지역발전기금으로 3,600억 원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약 320억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최대 900억 달러까지 보상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왜 그렇게 차이 나는 걸까요? 두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 그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일으킨 배의 주인이 사실상 무한히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 주인에게 일정한 부분의 책임만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미국을 제외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름 유출 사고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름 유출 사고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유류 보상기금을 설립을 해서 그걸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기업을 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과 제도일 것입니다. 시민의 관심과 사회적 요구를 통해서 기업을 착해질 수 있도록 착하게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의 횡포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갑기업의 횡포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모였고 시민들도 분노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불매했습니다. 이런 힘에 기반이 돼서 국회도 움직이고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갑의 횡포를 막는 각종 제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여야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정부와 국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기업도 착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히 정해진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까요? 먼저는 관심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디자인, 혁신적인 제품, 이 결과물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쉽지는 않겠지만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씩은 해보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배우 김현진 씨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문제에 하나씩 집중하자는 이야기.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것. 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일으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알아보는 것. 이 안거를 알리는 것.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것. 뭔가를 스스로 한 번씩 찾아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착하게 하는 것,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 책임 있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것. 그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